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다시 모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이야기만 꽉 채워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김경록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다시 초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일타라는 말을 듣기에는 과분하고 그냥 노력을 다해서 제가 오늘 가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5, 6개월 전이었나 봐요. 제가 박사님 처음 뵙고 사실 제가 일타 강사를 처음 진행하던 시간에 첫 강사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너무 많이 남고 그때 되게 공부를 되게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수출과 금리, 뭐 내수 수출 매출이 뭐 동반 악화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조금 많이 이제 올해가 3분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전문가들이 좀 예상한 방향에 맞게 조금 수출과 금리 이런 경제 상황이 왔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뭐 작년부터 해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좀 틀려왔고요. 저는 이제 경기 부분은 계속 좀 좋을 거고 금리도 떨어지기는 만만치 않다고 봤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의 이제 채권 금리가 미국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채권 매니저들이 이제 겁이 나서 잘 못 삽니다. 작년부터 한 3번, 4번 들어갔다가 워낙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요. 지금은 밸류에이션상 괜찮다고 하더라도 잘 못 살 정도로 지금 이제 여러 번 틀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가장 전문가인 매니저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틀렸을 정도로요.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크게 다르게 움직인 것이 이제 미국의 경제였죠.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 미국 경제가 그래도 생각보다 좋을 거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올해 가서 미국 경제가 좀 깔아앉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생각보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여파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크게 흐름이 틀린 것들이 지난 해하고 올해하고 해서 거의 뭐 약 2년 동안에 그 부분이 이제 좀 오류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도 포기하고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건가 이래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끝이 다 와간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히 끝이 다 온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문제죠.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을 자꾸 낮추었습니다. 전망치를. 그래서 이제 1.4까지 이제 이렇게 낮추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트렌드에 해당되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이 이제 유럽의 병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지금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던 독일이 중국 경제하고 이런 부분이 거꾸러지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위기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독일 경제가 갑자기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취약한 것이 이제 에너지하고 중국에 대한 노출 비중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걸 막고 있는 것이죠. 그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전체 세계 시장을 일종의 블록화하면서 자기들한테로 생산 기지를 옮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가 그리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내수 부분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높아져서 내수 부분이 부족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곤혹스러운 게 지금 내수도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에도 내수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수출은 뭐 조금 회복되겠지만요. 지금까지는 수출 부분이 이제 그렇게 안 좋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출과 내수 이 부분이 다 안 좋아지면서 그랬고 그래서 3분기에 제조업 생산 지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 하면서 사람을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세계 경제 전체에서 금리를 중심으로 한 전망은 이제 거의 다 많이 틀렸었는데요. 현재 지금은 거의 끝 무렵이 되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특히 분위기상으로 이제 우리가 내수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뭐 부동산 대출 금융시장의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부분이 좀 나빠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출도 이제 반도체가 주력 업종이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두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성장률이 계속 조금 낮은 특징을 보이면서 독일하고 좀 유사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
지금 금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무리 단계다 끝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금리 기조와 이제 한국 금리 기조가 미국은 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뭐 예상도 나오고 한국은 이제 뭐 동결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남은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연말과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남은 이슈와 변수 전망을 조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대체 뭔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야, 우리가 금리를 추가로 인상 안 해도 장기 금리가 점프를 해버려 가지고 금리 인상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왔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추가로 금리 인상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좀 할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안 해도 금리는 올랐네. 그래서 예상보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지고 해서 그 불확실성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거의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인상보다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거의 피크가 아닌가.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도 뭐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여러 기관 투자가들이죠. 그 사람들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내년에 한 2차례에서 4차례 정도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정책 금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나서 요즘 뭐 환율이 오르니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견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유지하고 있으면 폭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정도를 얼마나 잘 견디느냐 문제인데요. 저는 그래도 결국 견디면서 미국이 이제 동결을 하면은 우리도 그 기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물가도 안정된 추세로 갈 겁니다. 뭐 한 달씩이야 조금씩 오르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트렌드는 이제 또 한 달, 2달 지나가면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쟁에 관련 부분, 그다음에 미국도 장기 금리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효과가 보통 한 1년이나 지나서 나타나니까요. 지금 금리를 이만큼 인상해 놓은 것도 내년은 이제 하반기에 가서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우려해 왔던 고금리 혹은 정책금리의 인상 문제 그 부분은 거의 이제 끝무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물가는 좀 어떨까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체감하는 물가는 뭐 네. 그거는 택시비도 많이 올랐고요. 아마 앞으로의 큰 이슈가 이게 생활비일 겁니다. 생활 물가이고요. 우리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문제가 아니라 물가 수준입니다. 자꾸 상승률에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졌다. 그러면 오케이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사과를 사 먹는다든지 생필품을 산다든지 하는 거에 비용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비싸다면은 그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 수준이 한동안 한번 점프를 해서 높아져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때문에 뭐 생활 물가의 부담 이런 부분은 여전히 뭐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은 뭐 일단은 올해 말 내년 정도까지는 진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한번 점프를 했다가 한번 떨어집니다. 1차 올쇼크.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많이 떨어졌다가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중앙은행이 완전히 이제 물가에 대해서 안심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냐면은 내년에 가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올해 이제 자기의 소득을 물가 상승만큼 소득이 올라간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긴 그렇고 이제 덜 올라오게 되니까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 좀 내년 가면은 오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요로 연결되어서 또다시 이제 물가에 한번 자극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 세컨드 웨이브는 아직은 그러니까 퍼스트 웨이브가 오고 나서 완전히 끝났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이 세컨드 웨이브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 2분기 올해 뭐 정말 알 수 없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이래서 애를 먹은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 어려운 거 물어보시는데 일단 달러가 저렇게
미국이 저렇게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이라도 환율은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금리 차만 생각하더라도요. 거의 뭐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 환율도 이 정도는 이제 차이가 나야죠. 그러니까 엔화도 지금 뭐 150엔 이렇게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가 이제 피크아웃을 하고 그걸 이제 인하하기 시작했다. 혹은 피크아웃을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인하 전망, 인하 패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막 나오게 될 겁니다. 언제 내년에 몇 번 인하하느냐, 그 다음에는 몇 퍼센트 포인트까지 인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시장에는 컨센서스가 높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두 번, 네 번 인하한다는 것이 보통 한 20에서 50% 사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동조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환율도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의 제일 끝 무렵, 뭐 환율도 이런 상황이고 해서요.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불안함은 극치에 이른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50년 동안 소주 가격이 95원에서 1,370원으로 14배나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뭐 국민들의 실질 임금도 생활 수준도 많이 이제 발전돼 왔는데요. 대한민국 중상층의 이 기준이란 좀 어떻게 봐야 하고 또 그분들은 어떤 투자에 좀 주목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소주값이 제일 안 올랐습니다. 5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이제 소고기 값입니다. 그게 130, 300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안 오르는 물품이 이제 소주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 우리나라만 유달리 중산층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문화적 생활을 누리느냐, 예, 대략 소득이 예를 들어 뭐 1년에 예를 들어 뭐 한 8천만 원 뭐 이런 정도가 된다면은 그 외에는 내가 어떤 문화적 생활 또 여유를 누리느냐, 나의 교양 수준이 어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중산층을 따지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조건을 차치하고 모두 중산층은 이제 소득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니까요. 일본이 이전에 이제 1억 중산층, 중산층 이런 게 이제 유행했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소득 기준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중산층은 뭐 좀 얇아졌습니다. 우리가 90년대 이때 한참 중산층 하면은 거의 뭐 80%, 90%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다가요. 지금은 50에서 70 정도로 이래 좀 낮아졌습니다. 한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중산층이 어느 정도 소득과 자산일까? 이 부분은 참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정확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 워낙 양극화되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령하는 그 분포를 보면은 최빈값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는 국민연금의 규모가 대략 20에서 4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이제 전체 평균을 보면은 67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받는 국민연금의 액수는 10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소득이나 자산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50대 이상, 50대 가구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대략 순자산 기준 해봐야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주택을 포함한 금액이니까요. 이 데이터가 엉터리가 아니냐 하는데 서울에 있는 집하고 지방에 있는 집값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첫 번째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모든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뽑으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가계금융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은 거의 1%의 소득이나 부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0.1%의 사람들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평균이 움직일 정도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이제 빠져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워낙 예외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은 어떤 투자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주로 뭐 우리나라는 주택 투자가 거의 다였고요. 지금까지도 주택과 부동산 투자였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젊은 사람들 층을 중심으로 해서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
하고 이제 주식 투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계좌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주택의 덩치는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제 금액은 적게 들어가고 배율은 높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조금 옮겨가는 것이 그 트렌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끼시겠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이쪽에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의 투자 계좌,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관심, 뭐 금액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요.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제 투자 지형도 꽤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올해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개인들은 이제 투자 남은 이제 하반기 투자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이제 금리는 지금 아직은 채권 매니저조차 이제 한 서너 번 당하고 나서 두려워서 지금 함부로 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한번 툭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이제 정책금리 인상이 거의 뭐 아무리 많아야 25bp고 뭐 멈출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죠. 그러니까 갑자기 장기 국채금리 10년물도 30bp 0.3%가 뚝 떨어졌거든요. 시장이 툭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채권 펀드 들면서 한 2번 당했습니다. 이거 금리 충분히 됐다고 해서 한번 들었다가 당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괜찮다고 했다가 거의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또 한번 많이 당했는데 이제 이래서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늑대야 하더라도 이제 말을 안 듣게 되는데요. 그러다 늑대한테 잡아먹혔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투자해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한 3, 4년 전에는 채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아무 역할을 못 해줬습니다. 금리가 1%였으니까요. 그러니까 1%의 금리를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거기다 금리 오르면 가격은 마이너스 되어버리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3년짜리 국채금리만 하더라도 거의 4%니까 회사채 금리는 뭐 4.5 정도 이렇게 간다는 것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포트폴리오에 이제 꽤 탄탄합니다. 4.5나 뭐 이 정도 금리를 줄 수가 있으니까 예금만 들어도 4% 전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조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채권 괜찮다. 두 번째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셔도 좀 더 편안하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부동산 펀드 중에서 리츠가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이건 채권의 가격 변동보다 더 민감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츠가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오르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정도 되면은 지금 채권만 하더라도 조금 내가 늦게 채권을 사더라도 펀드 매니저들 생각에 이제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사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확실하게 금리 떨어지는 걸 보고 사겠다. 물가, 소비자 물가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정책 금리도 이제 안 올리겠다는 걸 확인하고 사겠다. 뭐 이런 생각인데요. 리츠도 마찬가지 일반 개인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조금 뭐 안전하게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리츠 같은 경우가 좀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주식은 금리 요인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부분, 저런 부분, 전쟁에 대한 부분만 좀 가시게 되면은 금리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이제 조금 탄력은 받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닥칠 부분이 이제 경기 후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퇴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한국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주목하는 노후 자산, 부동산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 중산층의 이 노후 대비가 부동산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는데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은 부동산이나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 운용에서는 좋은 자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 주식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훨씬 덜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산입니다. 좋은 자산이라서 이걸 뭐 아예 이 자산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절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 자산을 자기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너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리스크가 뭐냐 하면은 나의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가용 자금이 없어요. 기회가 많이 상실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으면은 그 기회가 상실되어도 되는데 그게 앞으로는 이제 정말 양극화로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저성장 이걸 이제 한꺼번에 우리나라가 맞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전 국토가 평균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인구 구조가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이게 불평등하게 쫙 진행됩니다. 저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 시기에 오더라도 이게 소득이 불평등하게 쫙 나눠지거든요. 이게 우리 인구 노령화는 하여튼 뭐 지금은 아직은 시작도 안 한 것이고요. 이제 시작돼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괜찮은 쪽에 있는 파트는 나머지 괜찮지 않은 쪽에 고령화에 영향을 훨씬 타격을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부분에서 우량하고 괜찮은 것, 정말 핵심적인 것. 그것은 뭐 우리나라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있으니까요. 일단 자산이 이만큼 축적이 되었으면은 이 자산은 스스로 굴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가 후퇴되든 뭐가 있든 간에 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앞으로 우리가 일정 단계에 이미 들어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산이 이만큼 축적되었고 하면은 앞으로도 여기로부터 비롯되는 자산이 많은 사람의 숫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기 좋아하는 곳은 뭐 당연히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되게 될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제 철저하게 소외되는 그런 구조를 아마 부동산은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양극화되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거나 앞두고 있거나 했거나 이제 많이들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은퇴 쓰나미가 몰려온다 이런 이야기들 표현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도 사실 우려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으시다면. 네, 또 민감한 문제를 물어보셨는데, 국민연금은 뭐 당연히 재정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뭐 숨길 일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이대로 간다면은 뭐 지속 가능성은 철저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그래서 제5차 재정 추계하면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죠. 처음에는 이제 그 내부의 이견 때문에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차치하고 보험료율하고 수급 연령하고 이제 운용 수익률 이 세 가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심했죠. 야, 내가 보험료도 더 내고 받는 것도 늦게 받는데 왜 내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냐? 그럼 도대체 내가 이렇게 들어간 돈은 누구한테로 가는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소득 대체율 뭐 45% 이렇게 이제 인상하는 안이 나왔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국민연금은 당연히 이번에 이제 제5차 재정 추계가 2055년에 소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 해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이 나중에 가면은 뭐 300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은 뭐 재정의 건전성은 당연히 아주 경고등이 확실하게 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 당연히 아주 빨리 진행되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늦게 진행될수록 보험료율을 더 많이 올려야 돼요. 지금부터는 천천히 이렇게 올려서 쌓아가는데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때 하려면은 그 전에 했던 부분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보험료를 점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이제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대충 우리나라 국민연금으로 간주하면은 대략 한 20% 정도 전후입니다. 우리는 지금 9%이니까요. 이걸 이제 12%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인데 조금 올리겠다고는 했지만은 폭은 적은데 보험료율은 계속 올리게 되고 받는 것을 늦게 받는 것. 그게 뭐 결국 똑같은 것이니까요.
이 부분만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반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개혁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이제 모수개혁 부분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구조개혁 부분은 이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앞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의 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개혁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포함해서 개혁이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너무 빠릅니다. 서구 국가들이 대략 30년에서 50년 이 정도 걸립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기간이. 일본이 11년 걸렸는데 아주 빨라서 지금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재정 지출이 확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7년 걸립니다. 그 가는 기간이요. 그래서 너무너무 빨리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연금의 개혁도 빠른 속도로 이 개혁을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부분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연금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딱 중위소득을 받는 40대 중견기업 직장인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4인 가족으로 지금 중위소득이 한 5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10년 뒤에 은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받게 될 대략적인 이 한국의 평균 연금이 어느 정도? 그러면은 지금에 이제 받고 있는 사람들 뭐 거기에서 큰 차이는 안 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20년 이상 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지금 한 107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정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수령하는 것을 보면은 일시금하고 이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 이걸 보면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도 계좌수 기준으로 해보면은 거의 4.3% 정도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 수령하는 사람들의 평균 계좌수 금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된다고 보면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지급액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계좌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아마 40% 가량 정도가 받는데 그 계좌는 평균 계좌 금액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그쪽에 속한다고 가정을 하시죠. 이제 중위소득이고 조금 돈을 모아놨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1억 8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더라도 내가 대충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 종신연금으로 환산하면요. 대략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07만 원 국민연금에서 그것 한 60만 원 이렇게 하면은 한 170만 원 뭐 이 정도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0에서 한 250 사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아까 앞서서 소고기가 133배 50년 동안 올랐다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연금이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한국 죽는 상층의 이 노후 적정 생활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 전국 기준으로는 270만 원 정도입니다. 2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기준으로 해서는 대략 한 340만 원 정도입니다. 적정 생활비인 개념이 그렇게 되고요. 그 부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금으로 가지고는 당연히 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주택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채워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만 65세가 되게 될 텐데요. 일단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공백 기간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 연령을 늦추자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많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거 한 2년 정도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늦추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들을 보니까요. 보고서들이 이제 쭉 보고된 걸 보니까 정년을 늦췄을 때 혜택을 받는 곳은 공무원, 공기업, 거대 기업 이쪽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50대 중반, 초반에 주된 직장에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소득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퀘스천이고요. 만일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직장이 어딘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공기업, 큰 대기업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정년을 늦추어서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 총계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뽑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계적으로 전 노동시장을 보면은 정년을 연장한 것이 젊은 사람들의 취업에 별 관련이 없다고 놓으지만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을 뽑아서 본다면은 첨예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장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이제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제 수령이 만 65세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래서 이 갭을 이제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큰 과제입니다. 보통 그걸 이제 사적연금으로 메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빨리 바닥이 나서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 갭이 있는 부분을 얕은 우리가 노동시장에 계속 있으면서 그 부분으로 메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손쉽게 내가 모아놓은 돈 그리고 내가 주택이 있으니까 나중에 주택연금을 활용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종의 노동시장에 여전히 좀 머물러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평생 일만 하란 말인가 그러는데요. 근데 평생 일만 하는 연수가 우리나라가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한 10년 짧습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닌데요.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 한 30% 이러는데요. 우리나라는 80%까지 갔다가 지금 70%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안 교육받는 동안에 못 가죠. 그다음에 이제 군에 가야죠. 그다음에 대학 간다고 재수 삼수를 하게 되죠. 대학 가서 휴학을 하죠. 이러니까 처음 직장에 들어가는 연령이 한 25세에서 한 30세 사이에 이렇게 쭉 분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한 70% 정도는 20대 초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년퇴직 연령이 65세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몇 년 쉬고 논다고 하더라도 40년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30년 정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에 있는 연수 자체가 확실하게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짧고요. 이 연수가 짧으니까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그런데 실질 소득 대체율은 22%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건수가 짧기 때문에. 명목 소득 대체율은 40년을 근무했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직장에 40년 다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40%를 맞춰놨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22%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에서의 평생에 걸친 이제 근로 연수, 근무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퇴직을 하더라도 한 65세까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냥 글로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는 좀 부족한 노후가 좀 다른 거 뭐 개인연금 아까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어떤 걸 조금 더 준비하면 확실한 노후를 조금 더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제 쌓은 대지의 여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깜빡했는데요. 그 대지의 여신의 그 아들은 이제 막 자기의 출생답게 이렇게 대지에 발을 딛고 있으면은 죽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친구하고 싸움을 하는데 아무리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공중에 번쩍 들어서 거기서 목을 졸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대지에 발을 딛고 못하니까요. 마찬가지 우리의 노후 생활이나 연금의 가장 기본은 모두 노동시장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금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요. 우리가 노동시장이 이게 불안전하면은 연금도 불안전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노동시장에 있는 근무 기간이 연수가 너무 짧다. 바로 연금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연금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맞벌이를 하면 훨씬 좋은데 맞벌이의 환경이 노동시장에서 좋지 않다. 이 바로 연금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원청과 하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임금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도 수령할 때 보니까 격차가 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노동시장에서 다 비롯된 것이죠. 연금의 제도에서 비롯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근로기간, 그 다음에 나의 소득,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을 이루고 나서 이제 내가 연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연금저축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과세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도급 가입하셔도 여러분들의 저축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연금을 일단 충실하게 하는 것.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가 되니까 세금 감안한 수익률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마음대로 손을 못 대니까 이게 이제 돈이 불어납니다. 예, 마음대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돈이 이렇게 안 불어납니다. 이게 뭐 손을 탄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마련된 연금 시스템, 이게 이제 크게 3층 플러스 1층입니다. 3층이 첫 번째가 국가가 관리해주는, 보장해주는 공적연금, 그 다음에 기업이 보장해주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이제 개인연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개인연금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꽉 채워서 납입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층은 주택연금입니다. 이제 주택을 이제 우리가 사게 되면은 이 주택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여기에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자산도 나중에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을 마련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주택에 살면서 내가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예, 그 다음에 개인연금에서 자기가 유동성을 마련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가 그 연금을 같이 하면 그게 이제 연금 맞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훨씬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방법인데요. 그 원론적인 방법을 그래도 차근차근 잘 실행하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사님께 현재 1억이 있다고 가정하고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노후 투자 시나리오를 짜실 것 같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대, 30대라면은 이것은 당연히 성장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의 비중도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컴이 많은 것을 택해야죠. 인컴이라는 것은 배당, 예, 이자 이런 것들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일 그걸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한 80% 정도는 인컴입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채권이 한 40%, 그 다음에 미국의 배당주가 한 20%, 그 다음에 리츠가 한 20%. 이렇게 하면은 이 셋이 다 인컴이 그래도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혁신 주식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혁신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 그 과실도 저도 좀 향유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연령층이 좀 낮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혁신 주식이라든지 이 비중, 그 다음에 배당주 이쪽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겠죠. 노후를 위해선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준비해라 하실 걸 꼽아주신다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여튼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인적 자본이고요. 보통은 이제 60에서 은퇴하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인적 자본이 계속 오랫동안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꽤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본을 사장시켜 버립니다. 인적 자본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낸다든지 혹은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인적 자본을 살리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한 70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의 인적 자본을 계속 개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장시키고 60부터 30년, 40년을 그냥 그대로 인적 자본을 사장시켜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더욱더 인적 자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한 60이 딱 고비입니다. 이 시기에 내가 이쪽 길을 갈까 저쪽 길을 갈까에 아주 중요한 고비인데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인적 자본을 계속 살리고 시장에서 계속 일을 한다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일자리를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고 또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 편한 길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렇게 불편하고 그러시더라도 인적 자본을 그래도 아직은 내가 좀 더 활용해서 이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내봐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 예, 그래서 그거는 60대 이후 꼭 60세 정도에서 전후입니다. 그 부분에 의사결정하는 부분 젊었어도 당연합니다. 제가 아까 연금시장이고 뭐고 간에 가장 토대를 이루는 것, 그 대지의 여신 아들처럼 대지의 땅을 딛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이나 연금도 노동시장의 땅을 딛고 있어야 됩니다. 코인의 땅을 짚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전체의 생애 자산 관리에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뭐 부동산 투자가 늘 좀 전부였던 한국의 이제 노후가 주식도 많이들 이제 하시더라고요. 예. 주식 시장과 한국인들의 투자 형태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자면요. 주식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요 재미있는 구조를 보이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한 25% 전후의 주식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또 미국의 국채를 외환보유고에서 많이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채권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기업이 부가가치를 내면 돈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부가가치를 내서 이익을 내고 배당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25% 정도는 외국인으로 가게 되고 주식의 가격이 오른 부분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대신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열심히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고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시스템이 뭐냐면은 채권으로 조달해서 주식으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뭐냐면은 이거는 극단적인데요. 한 비율을 들자면은 상대적으로 주식으로 조달해서 채권으로 운용을 하는 격입니다. 영미 국가는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채권으로 조달해서 주식으로 운용을 하고 자본을 통해서 부를 불려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점차 이쪽으로 조금 변화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한번 점프를 하면서 또 이제 조금 주춤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제레미 시겔이 이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요. 압도적으로 긴 기간으로 볼 때는 주식의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주식의 평균 회전율이 한 5개월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의 S&P 500을 보면은 1년 동안의 주식의 변화폭이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30입니다. 대략. 그러면은 이 시장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겠습니까? 못 벌겠습니까? 못 봅니다. 예,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3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플러스 30을 바라보고 오지만은 마이너스 50 이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행태 부분을 꼭 좀 고쳐 나가야 그래야 이제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을 통해서 돈을 불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이제 돈이 조금씩 옮겨오고 그리고 계좌도 많아지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좋은 현상인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연금인데요.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냐면은 연금은 안전해야 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예금을 꽉꽉 집어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있는 돈으로 막 이제 주식을 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금 부분이야말로 정말 30년 이상 투자해야 되는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연금이야말로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자본이나 주식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다 보면 장기 투자도 되게 되는데, 그리고 적립도 되잖아요. 적립 투자에다가 장기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좋은 비클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조금 저는 안타깝고요. 그래서 자본을 사용하는 것은 자본을 활용하는 것, 자본을 갖는 것은 저는 100% 그거는 저는 지지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하는 방식에 있어서 연금 계좌를 통해서 하는 것,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는 것.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자본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석의 접근을 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거기서 돈을 버는 방향, 그 부분을 꼭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제가 장기 투자죠. 랜덤이 아니고 패턴의 투자라는 것인데, 주식도 5년, 10년 투자를 하게 되면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의 변동이 확 수렴을 해버립니다. 그럼 훨씬 낫죠.
그다음에 이제 또 종목에 많이 투자하는데요. 최근에 종목 투자에서 뭐 마이너스 50 이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 투자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잘 벌다가 한번 95% 빠져나가면요, 번 것에 0.05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 줄어들어 버리죠. 그다음 회복을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은 종목이 아니라 철저하게 패키지를 가지고 전체 자본시장의 성과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것. 제가 또 공자님 말씀을 한 것 같긴 한데요. 네, 꼭 그 부분을 좀 지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또 막 하락세인데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연말이랑 이제 내년 상반기 코스피 시장 흐름도 함께 좀 짚어주세요. 단기적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신용융자 이런 것이 쌓였다가 그 부분을 좀 틀어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좀 거치고 거기에다가 이제 충격이 약간씩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물가 충격 이런 것들이 오면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조금 이제 엉클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주가도 조금 떨어졌고 악재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부분은 일단 컨센서스대로 가고 확전이 많이 크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금리도 피크고 하니까 그 부분은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렇게 오래 갈 줄, 물론 일부에서는 오래 간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컨센서스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데 저렇게 흘러간 것처럼 전쟁이라는 영역은 정말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 잘 해결이 된다면은 이제 금리 부분의 불확실성도 사라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후퇴에 대한 부분, 그거는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쯤 돼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 부분이 또 한번 내년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이제 맞이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에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을 때 2차 전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2차 전지 ETF 그때 이야기 네네. 해주셨었고 이렇게 좀 우리나라는 특정 종목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쏠림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주식시장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가 잘 분석해 놓은 거 물론 그게 중요하죠. 장기적으로는 중요한데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10년 투자할 것 같아 하면은 펀더멘털을 분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시장의 랜덤이라는 뜻은 외부의 충격입니다. 외부의 어떤 뉴스들이 펑펑 터지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충격은 모릅니다. 누구도.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을 때 리스크는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의 수급에서 한참 가격이 올랐을 때 한번 꼭지를 잡아 놓으면은 이거 한번 회복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나중에 못 참아서 밑에 가격에 팔아버리면은 이제 그게 손실을 아예 실현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개인들은 그냥 종목을 하지 말고 하여튼 주식시장에 아주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고 주식에 아주 정통한 분도 종목에 대해서는 되게 두려워하세요. 당해보면 압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 90% 이렇게 당해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종목은 진짜 두렵습니다. 돈을 벌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 돈 벌었다고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벌 수 있을지 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계좌에 종목들 한번 쭉 보십시오. 종목들이 과연 수익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종목 한두 개가 수익률이 아주 좋아가지고 나머지를 커버하고 겨우 돈을 벌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만일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한두 개를 안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종목 한 5개, 10개 투자한 것에서 뭐 왕창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분들은 한두 개 종목에 그냥 완전히 자신 있다고 몰빵을 하는데요. 저는 이 자본시장이라는 것, 투자시장은 정말 신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신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인간이 교만하기 시작하면은 신이 가서 공격을 합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는 교만하면은 맛이 갑니다. 그래서 내 이 부분에 정말 자신이 있어 하면은 그게 교만이거든요. 여지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하는 것이 그나마 그게 거의 뭐 50년, 100년 이상 파이낸스를 계속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이 숱한 데이터로 어마어마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패키지를 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투자를 해본 사람, 오렌 버핏도 패키지를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일부만 제외하고는.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극단적으로는 글로벌 배터리를 사시면은 그러면은 중국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못되더라도 예, 이게 이제 중화가 된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과 좀 중복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층들도 다 내 집 마련의 혈안인데요. 노후 준비에 부동산이 뭐 차지할 파이 어떻게 보실까요? 노후 준비에서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살 주택에 대한 부분은 뭐 어느 정도의 좀 여력이 있으면은 뭐 그거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선진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꿈이 자기 집입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집 마련하고 주택담보대출 다 갚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 꼭 투자 수단이 아니라 그 자기의 어떤 가정이나 자기의 삶의 제일 터입니다. 이 부분의 유틸리티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틸리티를 계속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내냐가 아니라요. 내가 마음 편하게 내가 살 수 있는, 피곤하면 가서 마음대로 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 그런 부분의 효용도 꽤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은 그런 효용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일종의 소비재로서의 효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투자재로서의 효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이 매력적인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투자 자산도 되는데 소비재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주식을 맛있게 먹을 수는 없는데 주택이라는 것은 거기 우리가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소비재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있는 한은 예, 주택에 대한 그거는 2000년, 3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전에는 주택이 있어도 노후 준비에 내 돈은 없는데 주택만 가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벽돌을 하나씩 떼내 팔 수도 없고 이러는데 지금은 벽돌을 떼내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택연금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 준비는 여러분들이 그냥 착실하게 그냥 내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주택 가격이 내가 사놓았는데 이게 앞으로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어떤 강남은 10배가 올랐다더라 하는 이런 부분의 기대는 이제 좀 접으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율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이제 고령화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노년층이 이렇게 두터워지면서 당연히 부동산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 아까 양극화도 얘기해 주셨지만 여전히 뭐 과밀화되고 팽창할 걸로 보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우리나라는 정말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고층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도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이 이걸 이제 가능하게 마련을 해 놓았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시도 보면은 지금 뭐 계속 개발이지 않습니까? 잠실에 하여튼 뭐 도움을 짓겠다, 호텔을 짓겠다, 그 다음에 마이스, 그 이제 전시 관련된 걸 하겠다, 뭐 등등을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돈도 많고요. 돈은 많은 사람들은 계속 돈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내는 그런 이제 스스로의 관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양극화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이 성장했고 자산이 많아지면은 거기에서 그 정도의 주택이나 거주지를 찾을 사람들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 1%나 5%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나 자산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하고 양극화는 커지고 또 하나의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큰 평수에 있으면서 혼자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성이 오래 살고 그다음에 서로 이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이유로 인해서요. 이제 1인 독거 가구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40평, 50평에 살고 있다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1인당 주거 면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효율적이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 부동산 시장이 처리해 나갈까 하는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에 좀 변화될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가지고 부동산 주택 가격을 전망해서 정말 히트를 친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은 맞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출산율도 계속 높고 이민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인구 구조가 흐트러져 버려서 이제 틀리게 됐는데요. 인구 구조를 전망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출산율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산율이 전망하기 쉬운 것 같아도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쟁이 났는데도 출산율이 갑자기 전쟁 후에 높아지기도 하고 그 인간의 어떤 숨겨진 어떤 본능이 어떻게 나타날지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그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지요. 서구 국가들처럼 동거하면서 출산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해서 출산율이 코로나19 때 우리나라만 충격을 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0.7명대 이러는데요. 지금 보면은 작년 올해부터 아마 그 청첩장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뭐 자녀들 결혼한다고 뭐 온통 청첩장이 날아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려는 것들이 이제 내년, 후내년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출산율은 회복됩니다. 회복되는데요. 그게 뭐 1.2명 이렇게는 아니고요. 0.7명 수준은 이제 탈피하고 재정 축에 한 거를 보더라도 출산율이 대충 0.8, 0.9명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일단 회복되더라도 이제 다행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한 1.2명은 올려놓아야 되죠. 여하튼 이제 이게 그 노후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 구조 관련된 것들이 주택 시장은 확실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만 보시지 말고요. 이제 고령화가 주택 가격을 어떻게 만들까 이것만 보시는데요. 고령화라는 것이 주택의 패션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한 채씩 더 가질까.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주택의 면적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주택을 하나 더 가질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면은 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근교로 나갈까 말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한 40평짜리, 50평짜리 집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한 25평인데 잘 되어 있으면서 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뭐 내 건강도 체크해 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분양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그리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의 가격 측면만 가격은 봐봐야 전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수요가 줄면은 공급도 줄게 되면은 또 가격은 유지가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이제 갭이 생기겠지만요.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일단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과거 20년과 같은 시대는 지나갔다. 첫 번째. 두 번째, 양극화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고 이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택의 패션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젊은 사람들만 살고 있는 나라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하고는 주택의 패션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주택 건설업자나 주택업자들은 이걸 많이 고민하겠죠. 어떤 주택을 지어야 잘 팔릴까 하는 그래서 향후에는 주택의 패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트라이를 한 것이 사람들이 근교에 나가서 이제 시골살이 비슷하게 해서 거기 집 지었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저 산골에 한번 촥 집을 멋있게 지어놓고 상추도 기르고 하려 하다가 결국 다시 다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트라이를 했다가 이제 실패한 경우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타운 해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혼자 사니까 외로우니까 산골에 그래서 타운을 만들어서 이제 산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주택의 패션이 저는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박사님 저서 데모테크가 온다 어떤 의미인지 간략히 설명? 예, 이거 뭐 저 책에 별 이제 제가 제 책만 이야기하면 쑥스러워서 그러는데 일단 1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지금 경제를 제가 이제 전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전망으로서는 우리나라가 했던 제로 모멘텀, 지금까지는 모멘텀이 아주 좋다가 모멘텀이 딱 멈춰버리면서 마치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오다가 탁 부딪히면은 충격을 자동차가 받듯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 전망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돌파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혁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혁신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될 거고 혁신은 이미 우리가 싱귤레리티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 특이점을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AI나 이런 거 보면 이미 특이점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나의 자원의 배분은 과거 20년의 눈으로 보면은 여전히 부동산이었는데요. 과거 20년을 해석하는 눈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본 걸 가지고 미래 10년을 해석하지 말고요. 앞으로 미래 10년은 앞으로 일어날 세상을 정말
그 부분을 전망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보다 혁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의 자산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데모테크가 온다였고요. 여기서 데모테크는 제가 이 용어를 유행시켜 보려고 했는데요. 전혀 유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데모가 데모그래픽해서 인구 구조이고요. 테크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유망한 테크가 뭐가 있느냐 그걸 보려고 데모테크라고 썼는데 하여튼 전혀 유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모테크가 아니라 메타버스로 오해를 하고요. 제 책을 메타버스가 온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모시고요. 뭐 경제 전망도 얘기 나눠봤고 또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